각 기술 부문의 위원장님들 앞에 모셨는데요. 저희가 우리 미디어에 미리 우리 초록을 드려서 질문을 미리 받은 게 있고 지금 현장에서 받은 질문지가 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받고 살펴봤는데 이 질문을 모두 답하기에는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최대 30분의 시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벅찹니다. 감당하기 좀 어려워서 제가 나름대로 좀 대표성이 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굵직한 제목으로만 골라봤습니다. 혹시 나름대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대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꼭 질문하실 것은 이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 학회 입장에서는 이 질문들 중에 제가 미스한 부분은 우리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한 차례에 따라서 수소부터 해볼까요? 김민수 교수님. 네네. 수소 질문 많은데요. 먼저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유사해서 합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소 전기차 보급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 수소 충전소 확대를, 그러니까 수소 충전소 짓는 것이 지연된 것이 이유로 꼽힌다. 그런데 혹시 그것 말고 다른 이유는 있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이 있고요. 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안에서 수소전기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와 경쟁을 하게 되는 구도로 보이는데 전기 자동차 대비 수소전기 자동차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공존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두 번째 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차도 수소전기차고요. 우리 그 배터리 전기차도 전기차고 그렇습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이제 엔진 대신에 그 전기를 모았다가 또는 전기를 만들거나 또는 저장했다가 모터를 돌려서 가는 건데요. 사실 출력 특성이 조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경우에는 물론 저기 멀리 가려면은 많이 실으면 되는 거고, 수소 지금 우리 전기차 경우에도 수소를 많이 실으면 되는 건데, 지금 그 배터리 가격 대비 수소 가격은 그냥 뭐랄까 배터리 수소를 비교하는 게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 따져봤을 때 수소는 저렴한 거죠. 대신에 이제 연료전지라는 그 시스템 자체의 초기 그 비용은 이제 비싼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가지고 조금 등장하는 것들이 승용차도 있습니다만 버스, 트럭 경우에 지금 사실 수소 전기차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지금 개발되고 있고, 지금 이제 버스나 트럭에서의 배기가스 문제를 해결한다면 지금 수소 전기차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소형 경우에도 이게 아마 가솔린 디젤 비교하고도 지금 비슷합니다. 디젤 차가 승용차도 좀 있습니다만 SUV라든지 조금 버스, 트럭 큰 쪽이 좀 있고, 또 이제 조금 작은 차들은 이제 가솔린 차들이 좀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전기하고 이 전기차와 수소차의 영역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수소차가 보급이 늦은 이유, 사실 지금 국내에만도 지금 7,000대가 보급이 되어 있고, 이제 오늘 현재 7,000대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수소 충전소는 한 20여 기가 있고, 예를 들면 서울 내만 보면은 4군데가 있나 그렇습니다. 아마 수소 충전하시기가 굉장히 지금 좀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자동차 기술은 벌써 한 10년 전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기술 개발이 되어 있고 전 세계 최고의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대비해서 충전소는 사실 자동차 회사나 자동차 쪽에서 지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주유소를 자동차 회사에서 지금 세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프라가 사실 좀 생각보다 너무 좀 늦었다. 그래서 초기에 지금 차들도 보급이 많이 되고 있고, 지금 사시려고 대기하는 분들도 지금 수천 명 계시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충전소가 사실은 제일 좀 큰 걸림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전기 자동차도 질문이 참 많은 부분인데요. 먼저 좀 거시적으로 전기 자동차 확산에 따른 미래 주도형 전기 자동차 연관 산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시는데 언급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황상우 교수님. 네, 제가 마지막에 제언으로 전기자동차 신산업 생태계 육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신산업도 함께 창출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신산업 생태계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에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근간이 되는 산업 중에 하나로 현재 기존 완성차 업체하고 부품업체들을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되더라도 또는 수소전기차, 미래차 시대가 되더라도 충분히 육성을 해야 되는 그러한 당면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 간의 어떤 생태계를 이루면서 또 아마 테슬라와 같은 새로운 뉴플레이어가 분명히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이들 간의 상생을 이룰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고 이와 관련해서 전기차가 기존의 내연기관하고 달리 첫 번째는 배터리 문제가 좀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배터리 전기차가 나온 지 이제 10년이 넘어가면서 이런 폐배터리를 어떻게 처분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함께 필요하다. 그리고 전기차의 정비나 개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들이 생길 거고 또 기존의 주유소와 달리 또 충전소라는 게 생기면서 어떤 그러한 새로운 문화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신산업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도 해드렸지만 ICT 전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산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 시대가 또 이루어질 때 그와 함께 연관이 되는 어떠한 산업들을 전반적으로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사실은 이 질문은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방금 언급을 하셔서 폐배터리 처리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황 교수님은 폐배터리 처리도 중요하다라고만 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는데 혹시 간단히 언급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신문 지상이나 들으셨던 정도의 활용밖에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사실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같은 것들을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ESS 같은 것도 여러 가지 화재 위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 자동차 배터리를 이제 몇 년간 쓸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가 사실 대두가 되어 있죠. 근데 자동차 배터리 회사에 제가 몇 번 만나서 좀 질문을 하면 물론 이 SOC를 과연 몇 프로까지 채워서 쓸 수 있느냐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수명과 관련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80% 이하, 60%, 70%에서도 만약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있다면 그런 폐배터리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은 이것들을 이제 나중에 폐기 처분할 이게 이제 화학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기술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현재로서는 그 정도만 저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워낙 질문이 많아서 저도 황 교수님한테 보통 때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최근에 또 이게 보도가 되면서 일반인들한테도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사실 작년 재작년에 우리 이 발표에서도 얘기가 됐었던 게 지금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동력밀도의 한계 그리고 그 화재 가능성 때문에 앞으로는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되어야만 전기차의 미래가 순탄할 것이다 라는 얘기 있었는데 최근에 이슈가 된 이런 전고체 배터리의 개념과 시장성 그리고 한국의 경쟁력 특히 최근에는 현대차하고 삼성 SDI의 동맹과 토요타하고 파나소닉 동맹에 대한 비교까지도 보도가 되면서 관심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얘기하면 하루 종일 해야 되거든요. 간단하게 코멘트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아직까지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전고체 배터리가 정말로 상용화 가능한 거냐, 이 논란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배터리 전문가는 아니라서 섣부르게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 리튬이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좀, 물론 장점을 그 액체 전해질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폭발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초창기에 문제가 됐었고, 그것들이 이제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개선이 됐고,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양극재나 음극재 물질 개선 중심으로 아마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거를 이제 완전히, 근데 그것이 갖고 있는 에너지 밀도에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가면 그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이것이 이제 기술적으로는 지금도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만, 완전히 상용화될 수 있는 측면으로 갈 수 있느냐, 이거는 그야말로 수요 공급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배터리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완전히 단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대자동차와 SDI 개발 그 협력도 어떻게 보면 SDI의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향후 차세대 배터리로 한번 채용해 볼 생각도 있다. 어떻게 보면 현대차에서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의 리튬이온보다 2배 이상, 2배 정도까지의 어떤 에너지 밀도를 갖는 그 전고체 배터리는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한 4, 5년 뒤 뭐 이렇게 해서 상용화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은 사실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하이브리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영일 교수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연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연기관차하고 경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인데, 동력원으로 차량을 구분하는 경우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과연 어디에 쓸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뭐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문제고, 앞에서 발표를 했다시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대단히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력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을 해서 연비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자동차로 이제 우리가 사용이 될 수 있는데, 현재의 어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결국 이제 내연기관 차량의 모터를 포함해서 환경성을 높여서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지금 친환경차를 논하는데 하이브리드를 빼고 이거를 내연기관으로 보내버리면 아마 이런 논쟁조차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추후에 이제 전체적으로 전기 배터리 전기차나 아니면 수소전기차나 친환경차의 어떤 비중이 많이 높아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분류상으로 충분히 아까 얘기했던 경계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 어떤 범주 내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어디에다 소속시키느냐라는 문제는 뭐 지속적으로 있는데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가 완속 충전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급속 충전이 어렵다 보니까 산업 수요가 감소 중입니다. 보조금도 배터리 전기차에 주로 집중되고 있고, 이런 면에서 볼 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성장 가능성에 회의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럼 방향성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기술적으로 분류를 한다면 사실은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기술을 전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를 운영을 하다가 어느 단계가 지나가면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바뀌는데, 이때에도 전체 효율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적절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실제 지금 현재로 보면 아까 발표했다시피 전기차 분류라고 하는 것보다는 분류라고 하는 표현보다 통계에 집어넣죠. 그러니까 전체적 운영을 보면 사실 그 전기차 운영의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이제 잡을 때는 이제 전기차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 그러니까
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성장을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 전체적인 어떤 무게가 너무 크죠. 기술적인 무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전기적인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전체적인 그 차에 비해서 가격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정부나 이런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사실 보조금은 또 거기에 못 미치고 이러다 보니까 보급에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 보조금을 떠나서 기술적으로 본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좋은 방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갖고 있는 연비 중에 이제 무게라고 하는 면을 생각해 보면 그 부분도 사실 부담이 가부. 그래서 충분히 만약에 전기차의 어떤 능력이 향상되고 그렇다면은 굳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이 기술이 아마 크게 성장할 거라고는 크게 생각을 안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내연기관으로 마이크 넘겨주시겠습니까? 그 이기영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 글로벌 자동차 기술 선진국이 다시 내연기관 자동차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내연기관 자동차 연구 개발의 르네상스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르네상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렵고 확실한 근거는 아시다시피 어떤 자동차 회사가 지금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우리는 내연기관을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고 공식적인 발표는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거기 발표 때 도표로도 한번 비교를 해드렸는데 국가별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정책을 펴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근거에 해당되는데 우선 일본 같은 경우는 한 2016년부터 정부하고 대학하고 연구소, 회사가 같이 해서 이제 SIP라고 하는 내연기관 효율 향상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작년에 이렇게 프로젝트를 마쳤고 거기서 나온 열효율 50% 되는 기술들을 거기에 참여했던 회사뿐만 아니고 도요타, 혼다 같은 완성차 업체에서 그걸 이제 개성해서 지금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기사들도 보더라도 한 53%, 52% 정도 열효율을 달성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개발 방향이 정해지는데 이제 유럽 회사들은 워낙에 유럽 자체가 CO2 규제가 강화되어 있고 유럽 자동차에서는 중국을 워낙 큰 시장으로 보기 때문에 전기 쪽에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제 유럽은 지금 이제 디젤 자동차가 작년, 재작년 폭스바겐 스캔들 이후에 디젤차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CO2는 오히려 한 2년 동안 더 증가됐거든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벤츠 같은 경우도 낙스 배출량이 실도로 시험을 하더라도 규제치보다 10분의 1 정도 줄어들고 PM 배출도 거의 없는 그런 디젤 엔진 개발했다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뿐만 전 세계 시장을 베이스로 보면은 아직까지 개도국이라든지 전력 사정, 배터리 사정, 그 다음에 자동차 코스트 이런 것들을 봐서 아직까지 내연기관을 수요로 하는 많은 개도국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내연기관 쪽에 상당히 수준입니다. 미국은 발표된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연비 규제가 상당히 좀 완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한 300억 규모로 미국 DOE에서도 내연기관 열효율 향상에 대한 프로젝트들도 시작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연기관이 지금까지는 모든 국가들에서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은 개발 정책에서 뒤로 밀렸는데 비해서 최근에는 전기자동차 시장이 생각보다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그다음 재정적으로 캐시카우 역할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정책 방향과 맞물려서 내연기관 개발들을 공표는 못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치중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민경덕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홍성호 교수님한테 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민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쪽을 다루셔서 질문이 이렇습니다. 전기 자동차 경우 아마도 전기 동력 자동차 전체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친환경차 보급이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품력과 가격 경쟁력이 없이 지속적인 친환경차 보급이 가능하겠는가? 또는 한계가 어느 정도일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 뭐 전기차하고 수소전기차 이런 것들은 기본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테일파이프에서 CO2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금 보급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가 선택할 때는 자기가 CO2를 줄인다는 것도 뭐 일부 당위성이 있지만 본인이 편리하고 편안하고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 도움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정부 지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도입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 근데 이거를 좀 국내 자동차 업체들한테 좀 많이 갈수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제품 경쟁력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2030년까지 계속 보조금을 주면서 전기차하고 수소전기차를 보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R&D를 통해서 경쟁력,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반적인 로드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전기차하고 수소전기차는 차만으로 우리가 보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도 같이 있어야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인프라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지만 보급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뿐만 아니라 인프라, 그다음에 전기하고 수소를 또 어떻게 깨끗하게 생산하느냐에 대한 고민. 그래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에너지까지 우리가 같이 우리가 전략적인 로드맵을 좀 세워야 되고, 그러나 자동차 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속드린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위원장님들이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지연이 있긴 했으나 제가 지금 저한테 들어온 질문 마지막 하나 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 앞에 나와 계신 5분 중에 나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내용 있으시면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별로 표정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표정인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작년, 재작년 여기가 꽉 찼었는데 저희가 오시는 분들 50명으로 제한을 해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을 하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게 됐는데요. 사실 5월 19일 날짜를 잡을 때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때였었고, 그래서 미룰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자동차 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지는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기차는 중국 가서 보조금 못 받는데 외국 전기차는 여기 와서 보조금 받고, 그리고 시장 상황 안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 경제대책 부분에는 환경부는 안 들어가서 안 그래도 거의 울고 싶은데 혹시 이 환경 규제 카드로 뺨을 때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님들하고 그냥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마이크를 플로어로 넘겨드리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의 차원에서 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답할 기회가 없었던 부분은 저희가 학회 홈페이지에서 게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오신 분 중에 혼자만의 질문이거나 또는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싶은 질문이 있는 경우에 학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우리 로드맵 연구회에서 공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질문은 뭐냐면요. 콕 집어서 저한테 답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자동차 시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그걸 알면 방석을 깔았을 텐데 제가 사실 오늘 발표 자리에 그게 없는 건 아닙니다. 지난 2달 동안 매일 나오는 기사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장 분석 그 기관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보면서 제가 정말 거의 현기증을 일으켰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에 치달았을 때 우리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중에 커넥티드는 빼야 된다. 죄송합니다. 커넥티드가 아니라 쉐어드를 빼야 된다. 공유는 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공유할 수 없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4차 산업혁명의 그 스코프 자체를 바꾼 그 경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 보면 그래도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공유는 다시 할 거다 라는 얘기가 또 있기는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대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공유 시장은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도 코로나 사태 때 생긴 생활 습성 때문에 어려울 거다. 대신 공유 대신 자동차를 한 달에 하나씩 바꾸어서 사는 백화점식 그 개념의 세일스, 또 세일스 단계에서 지금처럼 그 판매대에 가서 다들 우르르 보는 게 아닌 그 언택트 소사이티의 기술이 동원된 온라인 방식의 세일스가 가미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자동차 시장의 세일즈나 이 사용하는 거동 방식은 많이 달라질 거로 보이고요.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커다란 걱정거리와 임팩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경제 재난이 1, 2차 세계대전을 넘어서고 대공황도 넘어서서 거의 1918년 스페인 독감 수준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 다운슈트가 10% 이상 넘어가면 물론 이제 오버슈팅도 나오긴 하겠으나 그 재투자 여력, 그 다음에 보조금 여력이 떨어지면서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그 신에너지 정책 그리고 자동차 시장의 변화는 상당히 지연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 자동차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그 카테고리도 많이 변할 거다. 지금 저처럼 대전에 사는 사람이 서울 오갈 때요. 요즘 기차 타기 힘드니까 고속도로로 나오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고속도로 엄청나게 붐볐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그렇게 락다운 없이 다 움직였다고 그랬는데 특히 고속도로가 엄청나게 붐볐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제 쉐어드가 나오면서 그 인디비주얼 모빌리티 분율이 떨어질 거라 그랬는데 거꾸로 인디비주얼 모빌리티는 훨씬 더 시장이 확대될 거라는 상대적인 시장이 확대될 거라는 전망은 아마 거의 대부분 공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더 큰 문제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한때의 이야기가 아니다. 21세기에 이게 5번째인데 이렇게 가서는 3, 4년에 한 번씩 올 거고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3, 4년에 한 번 오더라도 그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파산하게 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도 그 비즈니스 모델은 다시 시작할 수 없는 모델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 차량이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반론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 다음에 아까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망 붕괴에 따른 자동차 회사들의 재편 그리고 그거에 따른 세일스 양태 변화 같은 것들이 아마 제일 커다란 변화일 것 같고요. 동력원의 기본적인 흐름에는 비율상으로 볼 때 크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들 알겠습니까? 저 이상으로 마치고요. 이제 시간이 12시 땡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큰 폐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그 자동차 기술 및 정책 로드맵 3단계 결과 발표와 토론을 마치고요.